빨간불 들어왔어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예요.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 아세안 두고 미중 기싸움 눈치 살피는 한국 외교부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1대1로 맞서는 미국 봉쇄 전략에 한국 동참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이 관세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여러 나라로부터 밑보이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동맹도 필요 없다, 동맹을 가지고 껍질 벗겨 먹기에 돌입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형님 국가로 100% 미국에서 주변 국가하고 원수질 일이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해. 미국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지집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소련하고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가 남북이 분단된 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원인을 발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은 마치 자기들이 우리 한국에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작년도보다 올해는 무슨 9배를 더 증액시키라고 이러고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말하고 있는 모욕적인 그런 언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대리전을 치른 것이죠. 그것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발단입니다. 왜 제로예요? 지금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내 것을 전부 다 막고 있네요. 껐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잠깐만. 이제 시작했잖아. 좀 기다려봐. 2분 34초인데, 응? 한명 들어왔는데. 2분 34초인데 저것들이겠지. Y기업 장회장이 완도로 내가 10년 전에 기촌했더니 서울집에서 했던 독구물 그대로 Y기업 황산공장에서 나온 독구물 그대로 우리 집에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블로그라든지 전부 악플 달고 차단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글을 막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10일에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아시아 외교 장관 회의에서 영향력 확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미국에 올인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그 주한미군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예전에 주한미군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는 양날이 칼이라는 이유가 오키나와라든지 인도태평양 국가들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북아시아에 거점을 마련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중앙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공모함이란 건 전쟁 이루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여러 대 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거기다가 주둔시키려고 뛸 수 있는 전쟁의 목표물의 어떤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태평양 연합국가하고 오키나와의 주한미군이 가서 같이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미국이 말하고 있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인도태평양하고 일본이 지금 중국의 이 세계 해군력이 가장 강한 1위 국가가 이 중국인데 미국이 14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많이 새로 선주하고 그런 사이에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모든 이런 해군력을 전부 중지시키고 40년 된 오래된 선박은 전부 독시설에서 수리 중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아시아 여러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같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있는 나라에 대해서 뭐 미국의 뭐 무슨 군사 무기를 강제로 팔아먹거나 또 이런 관세에서도 미국의 세계적인 큰 기업들이 다 와서는 그 사업성이 없고 1년에 뭐 12달 중에 몇 달밖에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없고 또 그 만약에 이게 환경적인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것은 몇 천조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그 알래스카의 그 가스라인 그 설치 그것에 대해서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자기 나라의 또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해보고 기후적인 것과 또 분명치 않는 뭐 시리기 분기점이라든지 또는 잘못 건드린다거나 환경 오염을 발생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몇 천조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다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을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대만과 한국과 일본과 같이 미국의 해구산에서 도움을 받는 걸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거 다 개발해가지고 니들 파이프라인 설치하고 이거 다 수입해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쟁에 주한미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 뭐 미국이 말한 대로 중국과 일본의 저기 중간에 쌓인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립을 미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가서 왜 싸워줍니까? 우리 한반도에다가 중국이 핵을 던지지 못하도록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0일에서 11일 말레이시아에 연이어 개최된 아시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중 외교수장들은 한중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갖는 중 외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그 전에 한미일 외교장관에 연이어서 한중일 외교장관도 새로 해서 정상회담까지 갔죠. 한중일은. 한미일은 외교장관의 회의지만 한중일은 중국 낀 것은 저번에 그 시진핑 대신에 다른 그 총리가 오긴 왔지만은 일본 총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중국의 그 시진핑하고 같은 급의 총리가 왔어요. 우리 그때 한국에서 열렸던 것 같은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박윤주 외교부 차관 1차관이 대리 참석했고 중국은 왕이 외교부 장관 참석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의 복심을 불리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두고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저기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기 중국을 갖다 공격하는 굉장히 선두에 앞장세웠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한테 미국한테다가 주한미군 주둔비 9배를 갖다 우리 한국에 물어낸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죠. 자기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한국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 가치를 가볍게 하는 소치고 우리 한국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을 미국은 전쟁 수단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한국이다. 그리고 주둔을 자기 주적 세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을 한눈에 보면서 사드를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턱 밑에서 쏴버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돈은 또 돈대로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은 필요 없다. 동맹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알래스카 그 파이프라인 그것이 그 세계 거대 기업들이 상품 가치성이 없으니 다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국 안보의 우산에 있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가지고 동맹을 이용해 먹고 껍질 벗겨 먹는 이런, 특히 한국을 뭐 9배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라 하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을 자꾸 만나려고 애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내 지상전 4,500에서 15,000명을 빼버리고 그것을 북한한테서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대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느냐?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쉽게 미국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잃을 게, 미국을 공격했다가는 자기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 못 하는데,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를 보세요. 9.11 테러가 누가 있습니까? 중동의 조그마한 세력이 그 폭탄을 싣고 목숨 내놓고 그냥 가서 박치를 해버린 거예요.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잃을 게 없다. 우리는 목숨하고 너를 죽일 수 있다면 나는 목숨 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싣고 가서 같이 죽겠다 이런 거죠.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죠.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가진 거 없고 잃을 게 없는 나라, 그것이 북한이라든지 이런 중동에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핵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핵을 가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 핵만 가지면 별짓 다 할 수 있다. 그게 무서운 무기라는 거죠. 그게.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는 함부로 미국한테다가 핵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한테 북한 김정은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잃을 게 없는 나라라는 거죠. 아세안 영향력 확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예상되는, 그전에는 소련하고 미국과의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다툼에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대리전을 치름으로써 분단을 냈고 주한미군 주둔하게 된 원인이 됐죠. 그 원인 제공은 주한미군이 왜 동북아시아에 와서 패권 다툼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데다가 그걸 자기들 땅이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메가더 장관한테 신의주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절반은 러시아 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미국의 우선주의, 그때부터 미국 우선주의였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말을 안 듣고 신의주까지 밀어버리라 하니까 메가더를 본국으로 소환했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중 외교수장은 그 10일 아세안 3 한중일 외교장관에서 먼저 만담을 가졌다. 박 차관은 한반도 평화 번영 및 북핵 문제 해결은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아세아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에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단결해야 돼요. 트럼프의 부르도자 식으로 밀어붙이고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 트럼프로 인해서 파괴되는 그런 느낌이 오죠. 세계 평화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미국이 최근 아시아 일부 국가와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부장 과도한 관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무역 정책을 부당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 및 상호이익 추구를 강조해왔다. 동북아시아에 이번에는 이제 소련하고 패권 다툼이 아니라 중국과 패권 다툼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도태평양 연안과 주한미군이 연합훈련하고 오키나와 연합훈련한 것은 중국과 이들이 전부 영토전쟁의 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미국이 말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은 한국의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를 갖다가 고성이라든지 사드 쪽을 폭발할 때 우리 민간의 피해는 어쩔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최소한 할 수 있으려면 중국과 긴밀하게, 어차피 인도 태평양이나 오키나와나 여기는 영토 분쟁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주한미군이 돈을 한국한테 9배를 내라면서 그 비용 내라면서 가서 우리 개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서 남은 집에 가서 집 지켜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강도가 들어오면 우리 집 문 열고 도망치면 강도를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꼴이에요. 미국도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경계해왔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이번에는 소련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잘못했다가는 우리 한반도가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계속 9배를 올리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게? 한국을 껍질 벗겨먹어서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11일에는 미국 외교수장인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정승절에 참가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도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중국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시진핑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하고, 아세안 그 에이펙 경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번 10월에 개최하는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시진핑을 초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역 및 영내 질서 유지 방안, 그리고 중국 견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은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을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둘이 서로가 견제하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을 견제해야 될,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은 이쪽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그 약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 미국은 중간에서 지금까지는 세계 경찰로를 했지만, 지금은 중국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막 뺏어대고 뭐 그린란드도 뭐 자기한테 팔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중국보다 한 수 더 떠요 미국이.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됩니까? 관세로 가지고 세계를 무너뜨리고 세계 경제를 흔들고 난리인데.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영내 공급망 안정, 해양 안보 자유롭게 개방된 무역 질서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남중국에서 군사적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자율성과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 일부 회원국과의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아세안 두고 미, 중 기싸움 눈치 살피는 한국 외교부.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동맹을 무시해요. 동맹을 악용하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 미국의 알래스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채산성이 없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환경 문제가 터지면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몇천조의 돈이 들어가 버리고 뭐 1년 12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라든지 기후 조건도 나쁘고 그 매장량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생산성 가치가 희박하니까 대기업들이 다 철수해버린 것을 미국은
자기 동맹국인 대만하고 거절할 수 없는 미국의 해구산을 받고 있는 동맹국인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세 나라를 갖다 거기 프로젝트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관세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건 동맹국을 갖다가 악용하고 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조합 이거 철수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자기의 뭐 전 정치인들을 통해서 막 흘러보내요. 이번에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서 더 뜯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전략을 짜고 있어요. 전략을. 우리나라한테다가 9배를 더 하라는 거, 이 미친놈이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이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가 무정부 상태일 때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제철 제강 이런 철강 같은 것은 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그걸 멀리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엄청 드는데 미국이 갖다 제철 제강을 견제해버리니까 우리 한국에다 덤핑을 해버린 거예요. 100원을 줘야 그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40원, 30원으로 갖다 덤핑해버려도 남는 게 뭐냐. 한국은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무정부 상태고 31면 줄탄핵 시켜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비상계엄을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 다가 덤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현대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들은 이 덤핑으로 다 문 닫고 80%가 다 가동을 멈춰버리고 포항이라든지 제철 근방에는 쥐새끼도 안 지나간다는 모든 상가들이 다 폐업을 하고 현대 제철은 문 닫아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노동자 권위를 우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살려놓고 나서 노동자도 운운해야지. 기업을 죽여놓고 노동자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현대는 그거 다 폐쇄시켜버렸잖아요. 우리 기업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상법이니 뭐니 이런 걸로 기업 죽이기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을 갖다가 근무하고 전부 국영으로 하면서 보조금 주고 인건비는 싸지요. 우리 한국은 상법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뭐 노동부 노란 봉투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업들이 자생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지금 우리 한국의 9배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가져가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반도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주한미군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없었어요. 5천년 역사 중에 주한미군이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둔할 이유가 없었죠. 소련하고 미국의 패권 다툼에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에 희생양이 돼서 대리전을 치렀죠.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자기 나라를 총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는 아프니까 자기 나라는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도막 내가지고 둘이서 경쟁 붙여서 뒤에서 자기들 밀고 대리전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영원히 분단국이 돼서 이런 상태죠. 우리 민족이 반토막을 낸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봐요. 오히려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과 소련하고는 5천년 역사, 우리 조상들이 5천년 역사 중에서 중국의 징기스칸이 모든 정벌을 하고 난리를 치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우리 한국은 먹지 않았어요. 전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먹지 않았잖아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반토막을 낸 데는 미국의 역할이 크다. 동북아시아 패권 전쟁에서 지금 우리 한국은 남북 전쟁 같이 니들 알아서 하라. 옛날엔 닉슨 독트린하고 똑같은 짓이죠. 아시아인은 아시안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자기들은 모든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 미국 우선주의하고 오직 중국이만 올인하겠다. 그건 뭐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하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겨야 된다는데 지금 해군력은 미국이 14위로 밀려났어요. 1위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해군력을 이걸 전부 축소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배를 갖다가 건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40년 된 노후 군함들이 전부 다 그 수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 1위는 중국한테 뺏기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의 조선 기술에다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관세도 잘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서로 국익을 위해서 뭐 미국 동맹인 걸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세계 판세가 이 트럼프가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그전에도 한국 삼성 반도체 주기에 트럼프하고 아베가 손을 맞잡고 한국 주기 해서 세계 1위 반도체를 갖다 대만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안을 두고 중국하고 미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층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졌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동맹을 무시해버리고 뭐 관세니 뭐 주한미군 주둔기를 9배를 내라 우리 철수해버릴 거야 하고 북한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손짓을 하고 뭐 제스처를 쓰는데 지금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 콧방귀 낀 이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에 군대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24시간 풀가동해가지고 거기다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수입이 짭짤하고 북한군이 가서 일부 죽기도 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용병으로서의 돈을 러시아한테로 뭐 오일이나 가스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 핵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북한한테 전수해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은 점점 더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뭐 북한에 뭐 풍선 날리고 무슨 대북 전단 뿌리고 뭐 이 대북 방송을 하고 이런 악화된 일로 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오밀 풍선까지 남한으로 흘려보내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런 건 계속 윤석열 정부 때 나는 그걸 공격했어요. 저 대북 전단지 뿌리는 저놈들 구속시켜라 그랬어요. 자기 그 사람들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냐. 전쟁을 갖다가 그걸 충돌시키는 짓을 왜 합니까? 우리 전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이 한반도가 전쟁이 없이 안정적이면 주한미군 9배 인상 요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국과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주한미군이 애초부터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것이 무슨 뭐 떡입니까? 그것이 뭐가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북한도 잘 살고 있잖아요. 베트남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해버리니까 통일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오늘 파이내셔널 뉴스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 아세안 두고 미중 기싸움 눈치 살피는 한 외교부. 나는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한국한테 제수처를 쓰고 있다. 여기에 뭐 트럼프도 온다 하니까 뭐 올지 안 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트럼프가 왔을 때 중국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해서 다음에 우리 경주에서 이번 10월에 열릴 에이펙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의에 만약에 시진핑이 오지 않는다면은 안 꼽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에이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이 거기 가서 전승절에 참석해주고 또 경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이번 올해 주최하는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도 시진핑을 초대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해야 될 이유가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전부가 오키나와 연합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는 나라는 전부 중국하고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죠. 이러면 주한미군 가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일어나면 가서 같이 합세해서 같이 싸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에다가 핵을 던질 거예요. 미사일을 던질 거예요. 이럴 때 한중 관계가 좋다면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면서 이 다른 한반도가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것을 최소한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뭐 한국한테 9배 저기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라 하면서 미국 자체 입에서 그 높은 이 전문가가 뭐라냐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는 항공모함이다. 전쟁의 기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는 9배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라 하면서 저번 해보다 9배나 더 많은 인상을 해서 내라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반토막을 갖다 낸 것은 동북아시아에 소련하고 패권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희생양으로 대리전을 치렀잖아요. 지금 또 한반도를 끌어내려서 주한미군이 가서 인도태평양과 오키나와 일본하고도 영토 분쟁 일으키는 중국을 우리 땅에서 전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가치를 좀 약화시키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이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 모든 해외 언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을 걱정을 해요. 대놓고 한국은 무슨 뭐 현금 인출기다 트럼프가 말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협상이 끝난 것을 9배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전부 있는 것처럼 개가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우리 집에서 밥은 먹고 밖에 나가서 나무 집 지키다가 나무 집에서 쫓아오니까 강도가 오니까 우리 집을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갖다 강도들의 피해를 당하겠죠. 그런 꼴이에요. 미국 주한미군이 지금 인도태평양 연안국가 합동훈련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 합사고 우리 한국 어부지리로 같이 미사일을 맞게 된다는 거죠. 중국은 워싱턴을 향해서 던지겠어요? 바로 코앞에 주한미군이 가서 싸움에 그러니까 평택기지를 던지면 평택기지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나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정승절을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온다면은 한미 정상회의를 먼저 해라. 그리고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과 좋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야 된다. 전부 적대시켜서 전쟁 분위기를 발발시키지 마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바로 이틀 만에 계속 어물풍선 보내고 대북 방송했던 그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틀 만에 우리 남쪽에서 대북 방송 꺼준 지가 이틀만 그쪽에서 꺼버리잖아요. 이것은 남측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 2025년 7월 10일자 아세안 두고 미중 기싸움 눈치 살피는 한국 외교부라는 기사였어요. 오늘 데일리한 뉴스입니다.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썬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 빠르게 지금 장관 후보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등 의혹으로 이 정부 도덕성 논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9명이 이해충돌, 농지법 위반, 논문윤리 위반,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나흘 뒤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내세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은 낙마자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엄호상기에 나섰습니다. 내가 볼 때 교육부 장관이 자기 제자인 논문을 갖다가 도용해서 쓴 거 이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짓거리는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야 보내야 되고 웬만한 것은 통과시켜요. 뭐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갖다 털면 더 나올 거예요. 김민석 국무총리 때도 나는 김민석 총무의 재산 2억에 대해서 전 재산 2억에 대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갖다 따진다 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나는 그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저기 뭐 하면은 국무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은 그 국가가 언제 안정되겠어요? 빨리빨리 안정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장관들한테 법무장관만 사표 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새로운 장관이 뽑을 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는데 이것도 반대급으로 생각하면은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31명을 출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겠다라니까 아직 정부가 내각이 구성이 안 됐는데 이 사람 나가버리면 무정부 상태로 정치가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두고 빨리 국무위원들을 빨리 뽑아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국익을 위해서는 일단 내로남불이든 뭐든지 간에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민주당이 도덕성이 없잖아요. 민주당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171석을 가지고 민주당 필요 없이 다 이렇게 독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안 된 사람만 해야지 무대기로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교육부 장관이 자기 제자들의 논문을 팔아서 그렇게 뭐 박사학인지 석사학인지 뭐 논문을 썼다라면은 그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그 자격이 없다. 자기 스스로 나가야지. 그리고 그 자기 논문을 도용당했던 제자가 지도 교수였던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나왔다는 건 나는 100%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무총리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쪽이 너무했죠. 재산 2억 가지고 형성 과정에서 1,000만 원 빌리고 1,000만 원을 6번 빌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민들은 기본 중상층 뭐 서민들도 기본 2억은 갖고 있잖아요. 전세 자금, 월세 자금이라도. 근데 그거 전부가 2억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털고 지랄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그 국무총리가 전재산 2억이라 하니까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과시킬 것을 우리 국민도 척 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 교육부 장관이랑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 자기 제자 논문을 자기가 지도교수로 있는 그 제자 논문을 갖다가 표절해서 그렇게 도용해서 썼다면 그 제자가 너무 자기 것이 그러니까 도용당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이것이 도출됐다고 보고 교육부 장관은 지 자신이 알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뭐 여성가족부 저기 장관인데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 하면서 무슨 뭐 6명을 새로 뽑으면 6명, 7명이 갖다가 자르고 자기 저기 국회의원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을 변기 뚫으라고 시키고 뭐 쓰레기 갖다가 분리수거하라고 시키고 이런 짓을 시키고 또 채용한 사람들이 1년에 뭐 거의 90%를 갖다 잘라버리고 그것을 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50명이 넘게. 이런 사람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 하겠냐. 정청래 이 정부
정청년에는 이 정부 선거 단추를 채우겠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171석 가지고 독재를 하고 법사위원장 지그들이 갖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한테 대권이 가야 된다고 이 독재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당이 자처를 하고 있어요. 딱 집을 사람만 10명이면 이 문제가 되는 딱 한두 사람만 찍지 나머지를 전부 다 건드려 가지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서 국정일을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갖다 잡아서 태클 걸고 이러면은 뭐 농지법이 어때서 농지법 뭐 논문 윤리 위반 이것은 지도 교수가 자기 논문 쓰는 제자 것을 훔쳤다가 썼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 많아요. 뭐 정청래 이정부 선거구 단추를 채우겠다. 박찬대 이 대통령 함께 당심 민심 명심 하나 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사선이 개혁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 선거구 첫 단추를 채우겠다며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역시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가 삼선 인천 연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큰 숲에서 여당 대표로 가장 든든한 나무가 되겠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당심 민심 명심 이재명의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당은 이게 없어요. 이게 이재명이가 무슨 뭐 12건의 범죄에서 5건의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이재명을 갖다가 국민의힘당에 났으면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보세요. 자기 대권에 성공한 것은 전부 뚫뚫 뭉치잖아요. 당을 생각하고 지금 똘똘 뭉쳐야 될 것이 국민의힘당인데 여러 가지로 대선 후보로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갖다 내부 총질 안 하고 천천하게 보호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단합된 모습은 국민의힘당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란 거예요. 시작된 정치보복 떠오는 국민의힘 내부선 방어막 부재 한숨. 자기가 힘을 모아서 힘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 판에 자기 내부 총질하고 자기 집 식구 죽이기 하고 전부 이기적이고 당을 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당이 지금 뭐 10%대까지 떨어졌다래요. 아주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나는 평생을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민주당이지만 왜 국민의힘당을 미냐. 여야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171석으로 맘대로 법을 지멋대로 만들고 31명을 출탄핵시켜서 나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린다. 이 짓을 하는 걸 볼 때 모든 법을 지 멋대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은 독재죠. 171석 거대 야당이 저렇게 판을 친 상대에서 적어도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직은 갖고 있어야지 마지막에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전부 이기적이고 당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고 자기 당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국민의힘당에 내놨으면 철저하게 난도질 당해서 그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다 죽였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당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하나 없고 전부 이기적이고 주동아리만 살아가지고 전부 비판하고 무슨 바르다고 하는데 6명의 대선 후보들 다 이기적이에요. 그때 만약에 당을 위한다면 자기 8%, 7%, 11% 이런 거 가지고 다 포기하고 34% 한덕수를 밀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이 국회의원 내란 연자제로 다 구속시키고 뭐 국민의당 박찬대는 그러잖아요. 미친 짓을 하죠. 박찬대가 뭐 이번에 41명의 지지를 받았던 여당을 뭐 대선 자금을 다 돌려받아야 된다. 이따위 짓을 하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자기들 생명을 단축시키고 나라를 갖다가 독재돼. 이재명 그러니까 41% 지지율이
했던 사람은 자기가 국민의힘당 김문수 때문에 찍어준 게 아니다. 이재명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49%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62%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국민의힘당을 밀었던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차라리 김문수가 돼서 큰일 날 뻔했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다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 국민의힘당과 조율하고 또 그게 지적되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하면은 더 많은 쪽으로 다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나라 돈을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것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사법에 대해서 독재를 하지 마라. 상권 분립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 것만 된다면 뭐 나쁠 거 뭐 있냐. 이번에 6억 그 정치 부동산법 그것도 성공을 했고 대북의 전단지 뭐 중지시키는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고 나는 고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측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오잖아요. 국민의힘당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다간 전부 국민의힘당 해체됩니다. 그나마 권성동이하고 권 누구예요? 두건씨, 김기현 이런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당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가지고 또 뭐 국민의힘당이 할 말이 없죠.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라든지 윤석열을 갖다가 전부 보호하지는 못했잖아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현역 대통령을 가지고 갖다가 이게 체포하려고 갖다가 관전을 둘러쌌을 때 국민의힘당에서는 45명만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나머지는 남몰라라 하고 아주 이기적이죠. 만약에 그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현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그런 일이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보기에는 당을 위해서 그들은 171명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 관전을 둘러싸서 보호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누가 무슨 정상적으로 무슨 법 따지고 정의를 따지고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31명을 줄탄핵시키고 줄기각할 때 입뒀다 뭐 했습니까? 4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에 가서 나갔다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내란죄로 국민의힘당 내에서 그 지랄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고 권성동 뭐 쌍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나마 다 국민의힘당에서 대권을 잡으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썼던 사람은 권성동이나 권영세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권을 가져와야 되고 김문수가 자기가 20번이나 넘게 뭐 자기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바로 34% 지지율을 받고 있는 한덕수 아직 대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되자마자 자기 사심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까지 이기적이에요. 6명이 다 그랬어요. 6명 중에서 그래도 국민의힘당이라든지 이 나라의 독재를 막을 그런 애국심이 있었다면은 한문수를 밀었어야 한덕수를 밀었어야 됐어요. 김문수부터 보세요. 12일까지 단일화 안 할 것이며 한덕수는 절대 기호 2번 못 갖는다. 뭐 한덕수가 뭐 만원 한 장이라도 국민의힘당에 회비를 낸 적 있느냐 이따위로 공격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 정권을 못 가지게 독재를 막겠다 그렇게 했던 인간이 침대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누워버려. 11일까지 나는 못해. 기호 2번 네 안 줄 거야. 11일 지나면은 한덕수는 국민의힘당의 기호 2번을 가지고 국민의힘당에서 나오는
대선 자금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지가 300억을 어디서 끌어다가 자기가 원치도 않는 거 끌어다가 국민힘당에서 원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힘당이 원하니까 어차피 나온 것인데 그거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독재는 민주당 시절부터 시작됐죠. 171명 가지고 온갖 뭐 대법원장 공직자 선거 위반에 대해서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10명이 다 유죄다 그렇게 판결하니까 그 사람들 다 탄핵시킨다. 대법원장을 뭐 탄핵시킨다. 거기에서 유죄가 됐던 행위를 없애버리고 법에서 다 자기 위주로. 물론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헌법 84조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이제 이왕 대통령이 돼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회의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무슨 구속시키라 마라 이런 소리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헌법이 84조에서 현직 대통령 그런 거 이제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도 양심이 있으면은 자기는 이렇게 면제를 받으면서 뭐 그냥 상대 전직 대통령 뭐 마누라 뭐 물론 죄를 법을 위반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84조에 하고 자기 거대 야당 170 있어가지고 뭐 없애버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거예요. 전부 뭐 계엄에 비상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내란이 뭡니까? 대통령이 무슨 내란 저지르려 뭐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솔하게 5분 전에 국무회의라든지 이렇게 국무위원이라든지 이게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일 저지러 놓은 것을 그 사람을 싸잡아서 전부 뭐 내란죄 방조죄 해가지고 다 뭐 41% 지지를 받았던 국민힘당을 뭐 해체시키고 무슨 뭐 선거 자금을 뭐 회수한다 무슨 이 사람들을 다 전부 내란 방조죄로 다 구속시킨다.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문수는 전부 이 짓거리 김문수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20번이나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 해서 그때 찍어 놓으니까는 뒤로 누워버리고 침대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는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때 국민당 망했다. 허탈해졌어요. 저거 100% 안 됐는데 지가 고집을 씌고 그 국민의힘당에서 6명의 후보가 하나도 한덕수를 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목에다 칼 들이댄 거죠. 지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면 이것들 다 그거 비상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전부 다 여러 가지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지금 구속당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보니까 시작된 정치보복 떠는 국민의힘 왜 떱니까? 김문수가 자기가 20번이나 말했던 한덕수 위주로 단일화를 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한덕수도 이재명이만큼 뭐 이렇게 부동산 뭐 이런 처방이나 대북에 대해서 한덕수도 이재명만큼 그 부분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경제는 잘했을 거고 뭐 정치보복이나 사법 이런 것들은 제대로 했겠죠. 시작된 정치보복 떠는 국민의힘 내부 방어막 부재 한숨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 공세가 본격화되자 방어전선의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거 우리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단일화 했으면 한덕수가 했다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 수사를 즉각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설치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더 크지. 그걸 우리는 걱정을 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41%를 찍어주니까 김문수는 지를 지지한 줄 알고 자기는 겸허하게 뭐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니까 지지자들이 다 붕괴를 하잖아요. 네가 뭔데 왜 승복하겠다 하냐. 41%를 받는 건 김문수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했다. 다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놈이 니들은 매국노다라고 등을 돌리고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미우니까 이재명을 지지해버려요. 이재명의 지지 60%까지 올라간 것은 전부 국민의힘당을 밀었던 사람들이 돌아선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에 독재하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런 독재 이것을 피하고 뭐 나라 돈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그 경제적인 거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은 뭐 연임도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만 잘한다면, 독재만 쓰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 정치 보복 생각 안 했나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향해 본인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헌법 80조에서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더 이상 세계적인 그런 해외 정상들과 여러 가지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야당은 국익을 해야지 지 자신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은 해외에 나가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임기 안에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 체면을 지켜줘야지.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껍질 벗겨서 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은. 헌법 84조는 이제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철저하게 지그들이 단일화해서 그 대통령직을 가져왔어야지. 이미 됐다면 이제 할 수 없이 그건 뭐 중도의 대통령이 무슨 소송 재판을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국가 체면상 말이 안 되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본격화된 정치보복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단일화를 했어야지. 이것은 김문수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예요. 이건. 송원석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 대통령식 독재 본격화 군사정권 그대로 답습. 군사정권 때도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박정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죠.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거세지고 있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을 명확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하고 국무 사람이 내란 방조죄니 뭐니 껴서 넣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 정치보복이지.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 대통령식 독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1명을 주탄시키고 줄 기각을 헌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야당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갖다 유도하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세계일보예요. 세계일보에서 세계일보에서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과세해야지.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짓거리를 또 내놓네요. 1가구 1주택까지 45년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다 낡은 집을 무슨 강남에 있다는 걸로 노인들 84세 된 노인한테다 세금을 7, 8배를 갖다 이세금 의료보험도 다 자식이 내주던 걸 달달이 문재인 정부가 한 40만 원 정도로 채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고구마 심어가지고 노인이 80 넘은 노인이 뭘 해서 달달이 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중산층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왜 저기 문재인 정부가 당권에 실패하고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의힘당에 넘겨줬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이거예요. 45년을 가지고 있던 건 투기 세력이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과세해야 된다. 이것이 틀렸다고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집만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집값이 튀면은 그것에 차익을 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은 45년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르든 말든 그건 집 한 채예요. 그 사람이 그 식구가 많고 돈이 많으면 비싼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아 돈이 없으면 경기도나 저쪽 지방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고, 한 채 이상 뭐 중간에 이제 뭐 어디 지방에 출장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절반은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집 두 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보죠. 세컨드 하우스로. 그러지만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때 모든 집을 다 거머쥐고 앉아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차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에 한국의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았고 와서는 몇백억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에 차익으로 수십억을 갖다가 단기간 차익을 누리고 팔아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내놓고 문재인 정부 때 전부 우리 국민들만 다 1가구 1주택까지 전부 과세를 시켜서 전부 이게 84세 먹은 노인들까지도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고, 뭐 첫 번째는 안 내던 노인들한테다 2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절반만 내고 다음 내년에는 그거 2분의 1만 내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내라면은 시골에 기촌에서 상치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서 달달이 어떻게 40만 원 돈을 내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그 한 18만 원 뭐 넘게 나온 거의 20만 원 가까운 의료보험비를 내년에는 4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판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더니 절반을 깎아줘 버리고 그 전에 받아갔던 돈도 일부 회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몇백씩 더 다운이 되니까 좀 숨통을 쉬죠. 중산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부 서민들로 전부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강남에 낡은 집 한 채 조그만 집 한 채를 가지고 그걸 다 호화주택이니 뭐니 해갖고 뭐 집값을 저들이 올려놓고 우리는 45년을 갖고 이것이 지금 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가 아니고 주택 가격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7, 8채씩 10채씩 가진 사람이 이거 다주택을 가지니까 정부에서 남이 가져야 될 돈 내가 9채 10채를 가지니까 세금 많이 물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내놓고 똘똘한 집 한 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 정책에 좋은 것이란 거예요. 오히려 10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서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가지도록 주고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10채의 값으로 한 채를 가진 것이 이득이다고 생각해서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강남으로 모이니까 강남이 집값이 뛰는 거죠. 결코 그 값이 뛴 것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10채 20채 가져봤자 지방에 10채 20채 남이 가져야 될 것을 자기가 다 20채 30채 어떤 사람은 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자기들이 갖고 그 집이 뛸 때마다 그 차익을 누리고 이런 부동산 장사를 차익을 누리고 이러는데, 한 채 가진 사람은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 차익을 누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멍청한 사람들이죠. 이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식고 서울 집값만 고공행진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하면서 강남권 등 선호지역으로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6억 대출을 막는 거 이것이 제일 잘했다고 봐요. 이 6억까지 대출 규제를 해버린 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이쪽에 또 이런 지역에 부동산이 튀는데 똘똘한 집 한 채 하나 뭐 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은
은행 빚내 가지고 투기 세력이에요. 빚내서 집 사겠다는 거예요. 은행빚 거의 6억이라는 대출도 엄청난 돈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해서 그 집을 사겠다는 거죠. 이건 투기 세력을 잡았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시골집 10채를 팔아서 서울집 한 채 사는 거는 10채가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한테 나누고 지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10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채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한 채로 만족한다는 거죠. 한 채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고강도 대출 조이기로는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근데 똘똘한 한 채로 모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20채 100몇 채를 갖고 있다가 많은 다주택자로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리니까 다주택한테 세금 물린 것은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채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을 가지고 네가 혼자 소유하고 집에 올릴 때마다 그것의 차익을 누리고 이러지 말고 한 채 가지라 이거예요. 똘똘한 집 한 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주택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고가 1주택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은 관대할 수밖에 없죠. 집 한 채를 가지라 하니까 10채를 줄여서 한 채를 만든 거죠. 아, 그러면 같은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살겠다. 그 대신에 10채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10채를 나눠 갖게 하는 공평한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는 정부에서 집 한 채는 1가구 1주택은 갖다가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갖다 세금을 물리고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45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뭐 강남이래 해봤자 뭐 반포하고 방배동하고 반포하고 뭐 압구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서초구도 다 거기 뭐 꽃시장이고 다 허벌판이고 잠실 뽕나무 있을 시대니까 45년 전에. 그리고 그 집을 지금까지 45년째 갖고 있는데 다 낡아서 조그만 집 그게 뭐가 호화주택이고 뭐 이 똘똘한 집 한 채고 뭐고 그 지역에서 지가 뛰어서 집값이 뛴 건데 이것을 84세 먹은 노인들한테다가 갖다가 뭔세 뭐 네 자식이 내주던 보험료도 네 자신이 내라. 이래가지고 중산층을 전부 다 서민으로 밑으로 떨어뜨려서 입에 풀칠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정권을 놓친 겁니다.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은 다주택자가 똘똘한 집 한 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주택이 많이 풀어지면서 똘똘한 집 한 채는 일단 투기 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폭주하면은 그것의 차익을 누려서 돈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차익을 누리죠. 아, 100원에 산 게 1,000원이 됐네.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900원을 챙기고 또 좀 싼 걸 또 사서 이럴 거 아니에요. 주택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 고가 1주택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 주택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 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데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은 주택 정책에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다. 본래 정부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채 집을 100채까지 많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구입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다주택자한테다 세금을 물릴 거예요. 왜 남이 가져야 할 집을 당신 개인이 이렇게 많은 집을 갖고 국가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 많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나 똘똘한 집 한 채는 그러면 뭐 100채 가지고 7, 80채 뭐 20채 3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로 줄인데 똘똘한 집 한 채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죠.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 물리지 말아야 돼요. 액수로 말하면 다시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팔아서 다시 20, 30채 만들면 거의 낫다고 사람들은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남이 가져야 할 집을 자기가 수십 채를 갖고 수백 채를 갖고 많은 사람은 170서까지 가졌더라고요. 11일 KB 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달 11.87%로 KB 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1일에 가장 높다. 수십 개 채의 집을 가져보니까 강남 집값 오른 것보다는 안 된다라니까 다 팔아버리고 한 채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의 본래 집 없는 사람을 위한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고 한 채로 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한 채 가진 사람을 뭐 값이 비싸니까 물은 거, 이것이 갖다 독재죠, 이게. 오분위 배율로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명동 땅값이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강남 땅값은 옛날 50년 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지방은 내가 10년 전에 기촌했지만 여기는 부동산 값이 헐값이지만 여기 지방도 이 완도는 내가 구입할 때에 비해서 서울 못지않게 많이 뛰었어요. 뭐 농지니까 뭐 별로 그거 하지만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535만원으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한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6,889만원, 2.14% 상승했다. 그러니까 30채 가진 사람이 똘똘한 집 한 채로 해서 고가 집으로 갔다면은 그것은 한 가구로 똘똘한 집 한 채로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1가구는 다 인정해 줘야 30채를 내놓죠. 그러면 주택에 공정한 세금을 물린다는 돈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분배보다도 주택정책은 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많은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에 핀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535만원으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한 것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6억 왜 저기 거기는 매우 쪽집게식으로 잘했다고 보는 이유는 강남 상구하고 뭐 용산구 뭐 이쪽에 그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다가 은행빚을 내서 그걸 투기하려고 하는 세력한테다가 적중됐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십 년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노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세금을 막 처음 물려서 이 문재인 정권은 허리 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양극화는 될 수밖에 없죠. 30채 내놓으면 그 다음 똘똘한 집 한 채 가져간 건 당연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뭐 지방이야 옛날부터 지방의 집값은 쌌죠. 고가 아파트가 밀집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으나 지방시장은 찬바람이 계속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니 옛날에 우리 젊은 시절에 명동 땅값은 아주 한 평당 금값이다 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가 아파트가 밀집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랐으나 왜 거기다 지방을 넣습니까? 지방은 본래부터 지방의 인구가 100만 명이 살면은 100만 명의 집이 있으면 다 한 채씩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30채씩 40채씩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늘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집을 30채 40채를 없애버리고 서울로 와서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게 되니까 서울 집값이 뛰면 한 채로 30채가 한 채로 줄었다는 것은 매우 부동산 정책에 맞다. 다주택을 해보니까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100원에 산 게 1000원에 올리면 900원이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득이 있지만 똘똘한 집 한 채, 이 집은 올라봤자 해요. 지가 살 집이니까.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가 올라봤자 집 한 채니까는 다른 사람의 30채 100 몇 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팔아서 자기 현금 돈이 되지만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채는 살다가 죽으면 자식이 가져가야 될 집 아니에요? 그 뭐 지방하고 서울 가지고 양극화니 뭐니 갖다가 빗댄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서울시장으로서의 수요 쏠림 현상이 지목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으로
똘똘한 집안채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본래 부동산 정책은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집이 뛸 때마다 그런 그 차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활에 맞게 자기 가족이 많은 사람, 뭐 형제가 많거나 식구가 많으면은 큰 집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강남에서 큰 집에서 살고, 또 집이 좀 어려우면 강북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지방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30채, 40채, 170채까지 가진 사람 봤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170명의 분을 자기 혼자 다 독점하고 있는 건데, 똘똘한 집 한 채는 170석을 갖다 없애버리고 똘똘한 집 한 채로 간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가 노린 거죠. 너 수십 채 다 없애버리고 집 한 채로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라. 그러면 1가구 1주택을 봐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쪽에서 1가구 1주택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건 올라봤자 팔아서 무슨 뭐 다른 사람 두 채 가지면 한 채 팔아서 그 돈 100원짜리가 1000원 올랐으면 900원을 이득을 챙기겠지만, 집 한 채 가진 것은 올라봤자 내려봤자 다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어차피 그건 자기가 살 집이니까. 강남구를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 수요 쏠림이 서울 집값을 지속적으로 밀어올리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 채 가진 사람이 상권 좋고 뭐 학군 좋고 뭐 지역이 좋은 동네로 가는 거죠. 그게 함양지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등 고가 자산의 실거주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과 겹치며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선을 높이고 과세 형평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억을 갖고요, 지방에서 30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30채를 다 팔아버리고, 그 무주택자가 다 30채를 가졌겠죠. 그리고 서울에 와서 30억짜리 집을 샀으면은 그 사람은 1가구 1주택에 뭐 똘똘한 집 한 채로 해서 너무 세금을 안 묻는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 갖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1가구는 보장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들은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가 몰라. 본래 부동산 정책에서 과세 평균 정책으로 갖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30억이면은 왜 지방에서는 30채하고 똑같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본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한테 과대를 물리는 것은, 똘똘한 집 한 채가 30억인데 다주택에다 30채를 가진 사람이 왜 법제냐. 그 사람은 서민들이 이제 가져야 될 집을 30명의 것을 지가 착복하고 차익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한 집 한 채로 옮겼을 때는 그 사람은 집이 올라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본래 한 채니까. 내려봤자 충격도 없어요. 우리는 45년을 가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올라봤자 내려가봤자 그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야 자식들이 뭐 너나 갖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은행 측이시나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30채 지방의 30채에 비해서 서울의 집 한 채가 상당히 이득을 받고 있네, 이런 경제적인 계산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한 사람이 다주택을 가지고 170석까지 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이 공평하게 분배를 못한다고 늘 주택에 부족함이 나오는 것은 다주택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집값이 뛸 때마다 차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똘똘한 집 한 채가 되면서부터 팔아가지고 용돈 쓸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만 가졌으니까.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이 국회 세무서나 경제팀에서 볼 때는, 은행 측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다주택한테 과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남이 가져야 할 공평하게 분배돼야 할 것을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아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45년 전에 샀던 집이 지금 다 낡아서 조그만 단독주택인데, 나는 뭐 그거에다가 갖다 무슨 뭐 세금을 그렇게 처음 밀리고
84세 노인한테다가 세금을 무슨 자식 벌이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한테다가 의료보험을 대신 내주고 그러던 것을 전부 다 의료보험도 달달이 내야 되고 귀촌에서 땅 파고 사는데 일가구 1주택한테다가 그 지방에 30채 팔아서 서울집을 하나 집에서 똘똘한 집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유도한 정책이에요. 다주택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집이 부족하니 니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졌다 이거죠. 부동산 정책하고 경제 정책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집을 다 다양하게 다 갖기를 원하는데 이런 은행이라든지 세제에서 볼 때는 저것도 35억 이것도 30억인데 저 35억은 엄청난 세금 낸데 이것은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국가가 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는 많은데 많은 집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가 자체에서 만들어 놓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것을 몇 사람이 입 말장난을 하면서 뭐 1가구 1주택에 너무 많은 것이 간다. 그럼 그 사람들이 1가구 1주택 팔아서 30채를 다시 가지고 뭐 뛸 때마다 한 채씩 팔아서 차익 누리고 또 딴 데 투자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집 없는 사람들이 다 고루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집을 다주택자가 내놔서 집값이 좀 내려가서 그 집 없는 사람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있다고 다 자기 집을 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에 30채를 내놓고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짐으로 지방 집값이 때려가니까 지방에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죠. 함영주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서울 등 고가 자산의 실거주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 30채 버리고 그 고가 한 채를 선택하는 거 그것이 국가가 유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과 겹치면서 강남권 특정 지역의 선을 높이고 과세 형평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기도 한다. 강남권은 옛날부터 50년 전부터 선호했어요. 명동도 선호하고 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 주택 양도소득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역 세년은 서울 1주택 수도권 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한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은 여전히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뭐 똘똘한 집채 팔고 다시 뭐 다주택자로 가란 소리예요? 연구진은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와 수도권의 각 6억 원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B씨가 10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는 사례가 가정됐다. 그러면 지방에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는 거예요. 남이 가져야 할 돈을 두 개를 갖다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데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 1가구 1주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 거예요. 여러 채를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을 박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가구는 올라봤자 내려봤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1가구 뭐 3주택 10주택 가진 사람은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왜? 1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이 오르고 2,000원이 올랐으니까 한 채 팔아서 명품 사고 별짓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올라봤자 내려봤자 그 집이 그 집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집값 상승률이 100%로 같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가지라고 똘똘한 집을 30채 팔고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근데 세무서에서는 왜 30억이 지방에 30채하고 서울에 강남에 한 채하고 같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주택 비과세 요건 거래가액이 12억 초과부터 과세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가 약 7천만 원이 부과되고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국가가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세금을 이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일가구 일주택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올라봤자 내려봤자 내가 45년을 갖고 있으니까 별로 부동산 올라봤자 우리는 재미도 없어요. 내려봤자고. 그 팔 거 아니니까. 전문가들은 주택수가 아닌 가격이나 양도 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식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다주택자가 고루 전 국민이 가져야 할 집을 소수가 많이 착복하고 주택이 지어도 끝없이 이런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집 가질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70석을 포기를 해버리고 한 채 똘똘한 강남 집 한 채를 샀다고 봅시다. 그럼 170명이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제 세금을 하거나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은행 쪽에서 볼 때는 왜 그쪽에서 30억이 서울의 30억과 세제가 불공평하다 이런 거겠죠. 주택 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져야 될 주택 수를 자기가 착복하니까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서진영 광운대 교수 부동산 법무학은 이제 가액 기준으로 갈 때가 됐다고 봐야 한다.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면 임대주택 공급도 많아질 것이다.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들이 집을 가지도록 국가에서는 지어두지도 끝없는 것이 다주택자가 다 갖다 몰수해서 차익을 노리고 부자는 부자가 더 되는 거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그 집이 뛰면 그럼 팔아서 또 뭐 명품 사고 못 사고 이렇게 호화주택 생활하고 30채 중에서 또 집이 뭐 배로 뛰면은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은 지가 살고 있는 거 올라봤자 그거 팔 거 아니고 내려봤자 뭐 별로 뭐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사는 주거 목적이지. 1가구 1주택에 똘똘한 집 한 채는 주거 목적으로 샀다는 거죠. 투기 목적이 아닌데 다주택자는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고 그 세금이 같더라도 1가구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봐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행 세제는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형태의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비를 유발한다면 주택수별 차등이 아닌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른 세율 가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부동산 망해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은 무조건 1가구 1주택에도 다 세금을 쳐물려가지고 중산층을 없애버렸잖아요. 뭐 강남 사람한테 보복을 하는 건지 뭔지 뭐 기업들을 갖다가 50% 상속세를 내니까 그 사람들이 선조 때부터 받았던 집들 팔아서 세금 내고 방어를 못 하잖아요. 주식을 3대째 가면은 그 조부가 지었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방어권을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기업을 죽이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오늘 세계일보에서 서울 집값 잡으려면 주택수가 아니고 주택가격으로 과세야. 그런데 이것은 또 문재인 정부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이랬죠.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엄청난 지각 변동 발생, 지진이 1700회, 일본 섬 위치까지 바뀌었다. 일본의 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더 이상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 있는 섬인 다카라지마 다카라 섬의 자료 사진 위키피디아 3주간 1700회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가고시마현의 도카라 열도 네 섬이
천천히 이동 중인 걸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 도카라 열도의 네 섬이 천천히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있어서 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날 현지 시간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로 일본을 지금 관광을 많이 가는데 여기서 죽으면은 국가가 시체 찾으러 가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왜 이런 데를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일본을 관광을 제일 많이 가고 또 거기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다 해요. 현금을 제일 많이 쓰고 카드를 제일 많이 쓰고 명품 사는데 돈을 한국이 제일 큰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작년에 관광 적자가 100억 달러예요. 우리 관광 온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요.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사방에 40도 50도씩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35도 6도만 돼도 엄살 부리고 덥다고 난리 폭염이다 난리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46도에서 50도는 기본으로 뛰어요. 일본 국토지리원 관측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 있는 섬인 다카라지마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2일까지 북동쪽으로 1.8cm 이동했다. 섬이 움직이고 있다는 뭘 말하니까 밑에서 지각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섬은 지난 3일 아쿠세키지마의 규모 6.0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남쪽으로 4.2cm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데는 밑에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데를 왜 자꾸 관광감지가 우리 한국 사람. 정부는 이 사람들 거기서 죽으면 시체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죽으려면 국내에서 죽으세요. 전문가들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나 물과 같은 유체 움직임이 섬의 위치가 바뀐 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움직이는 섬이 왜 갑니까? 히라타 나오시 일본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쿄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매우 큰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진조사위원장인 도쿄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매우 큰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지진 발생 전 지각 변동 방향이 바뀐 건 매우 중요한 관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일하기 전에 지각이 비해서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섬이 움직였다고 말하잖아요. 현재 도카라 열도 동쪽 바다 아래 필리핀 해파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고 있고 깊게 들어간 저각파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 고온수를 방출한다. 일각에서 섬의 이동 원인이 마그마가 아니라 물이라고 주장한다. 나카지마 주니치 도쿄 과학대 교수는 물이 단층면에 흘러들어가 단층면이 미끄러지기 쉬워지고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섬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지진이 밑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지각 변동 후 방향이 바뀐 것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세계 1위로 일본을 관광한 나라가 일초에 한 명씩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카드를 많이 긁어대는 사람이 한국이고 우리 한국은 작년도에 100만 달러의 관광 적자를 봤어요. 국내 관광으로 돌리세요. 거기서 죽으면 국가가 정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가 특별 헬기 띄워야 되고 거기서 시체 찾아오려면. 현재 아쿠세키지마 도키라 열도 내부 일본 섬에서는 진원을 측정할 수 없는 관측 장비가 없어서 지진 원인을 규명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일본 문무과학성은 임시 관측 장비를 설치해 데이터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9일 오후까지 아쿠세키지마 등에서 관측된 감지 가능한 약한 지진 진도 1 이상 모두 1725회에 달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725회가 지진이 감지됐다는 건 참 오늘
나우 뉴스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 발생, 지진 1700에 일본 섬 위치까지 바뀌었다. 이건 전문가들이 지금 도쿄대 교수였던 명예 교수이던 일본 지질조사위원 히라타 나오시 일본 지질조사위원 위원장 도쿄대 명예 교수가 지금 섬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도쿄대 또 다른 교수는 이것이 바로 물 때문에 나카지마 주니치 도쿄 과학대 교수, 이번엔 지질학 교수 아니고 과학대 교수는 물이 단층면에 흘러 들어가서 단층면이 미끄러져서 섬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일이 일어나서 해일로 죽은 사람이 90%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동해 쪽에가 좀 위험하겠죠. 오늘 지금 데일리한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야당 상대 정치보복 군사정권 그대로 답습이라는 기사예요. 장관 후보 절반 이상 이해충돌 등 의혹, 이 정부 도덕성 논란 가증.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 가운데 9명이 이해충돌, 농지법 위반, 논문윤리 위반,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나흘 뒤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내세워 송고 검증을 예고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은 나고자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어모사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171석 가지고 갖다가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정청래 이 정부 선거 단추를 채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국민힘당도 딱하고 민주당의 독재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노컷 뉴스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 이 취임 후 첫 NSC 주제. 이건 이재명이 대통령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이건 이 남북에 관계된 거라든지 이건 정확하게 이 취임 후 첫 NSC 주제 남북관계 복원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밖에 지금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만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해자를 갖다 편을 들었던 그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하고 같이 정상회담도 하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만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 대통령은 남북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맞아요. 그건 실용적인 선택지라며.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 주한미군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반도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를 먹지 않아요. 남북이 통일이 안 된다면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부처가 한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때 그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가입 만 몇천 2천 명을 갖다가 투입시키니까 우리 한국도 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보내야 된다라고 한국에 무기를 보내야 된다.
이랬을 때 미친 짓이라 했어요. 남북 전쟁에 왜 거기 끼어들어서 국민을 어렵게 만드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군이 한국의 무기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팔거나 그 한국군이 거기 들어가면은 한국군한테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그대로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남은 싸움에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러시아가 하고 그 북한하고는 우리 한미 관계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미 관계는 우리 한국을 갖다가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협박을 하면서 지금 그 기존에 바이든 정부하고 협상했던 것에 9배를 갖다가 올리면서 이 짓을 하는데 이제 미국 주한미군 주둔에서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독립해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국가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대만이 왜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트럼프의 그 가해자 편에 푸틴 편에 서면서 우크라를 하고 EU 국가를 패싱시켜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협상해 나가는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대만이나 우리나라